안녕하세요. 어느덧 5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은인이 있으신가요? 50년의 인생을 살다 보니 좋은 사람 한 명 품속에 안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딱 한 분의 잊지 못할 은인이 계십니다. 물론 되짚어보면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딱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풍이 있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저희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어요. 마비가 와서 말도 어눌하셨죠. 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다니셨고 술, 여자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분이셨죠. 그런 저희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풍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동업자도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아버지의 모든 돈을 들고 도망갔고 아버지는 졸지에 시골로 쫓겨나듯 내려오게 되었죠.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만났던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의 자식이라며 내려놓고 간 것이겠죠. 뭐 그렇게 고작 9살이었던 저는 다리를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내심 좋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입주 가정부에게 맡기고 늘 밖으로 놔두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아침 식사 시간대였습니다. 그렇게 부자 사이가 대면했으니 어린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애정도 삶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지 않는 분이셨어요. 시골로 내려온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쥐어주시며 늘 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집에 쌓인 술병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10개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눈에 총기를 잃고 피폐해져 가셨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돈도 주지 않은 채 저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고함을 치셨죠. 아버지는 풍채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점점 야위어 가셨고 저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시커매질 수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는 고함 소리와 욕하는 소리,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제가 살던 집은 마치 귀신의 집처럼 변해갔습니다. 동네에 몇 없던 제 또래 아이들도 저희 집을 지나갈 때면 귀신의 집이다, 귀신의 집. 여기 다리 저는 귀신 살잖아. 라고 소리치며 서둘러 빠져나가곤 했죠. 저와 아버지는 작은 시골 동네의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든 저는 절름발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아버지는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한순간에 무너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다 보니 아버지 앞에 놓인 세월의 끈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술에 취하면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던지던 아버지는 어느샌가부터 술에 취해 잠에 들 뿐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술에 취해 화를 내는 아버지는 무서웠지만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더욱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듯 주무신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인지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겨우 먹을 것을 구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불 위에서 주무시더군요. 혹시나 아버지를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코 밑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한참을 손을 대고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코 밑에 손을 대곤 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설마 정말 아버지가 죽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숨을 쉬지 않는 아버지의 코 밑에 한참을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숨을 오래 쉬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제 손을 아버지 코 밑에서 거둘 수가 없었어요. 전 땀이 송골송골 맺혀서 턱끝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손을 올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올린 팔이 저려서 감각이 없어질 때쯤 그제야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 아버지의 다리를 이불로 가려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만난 어른에게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른은 어린아이가 와서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는 말 따위를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셨고 이후엔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그런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어디 할 장난이 없어서 어른한테 그런 장난을 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내 그분 뒤에서 걸어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어머, 얘 걔 아니야? 여기 옛날 승복이네 사는 애 라고 하자 아저씨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이끌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겠죠. 풍이 온 젊은 남자가 매일 술만 마시고 죽은 듯이 산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바로 발을 옮기신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피고 나오셨습니다. 이후에는 경찰도 찾아오고 어찌어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어른들은 저에게 연락할 만한 친척분들이 있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할 게 없었어요. 친척들과 모여서 식사 한번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물론 딱 한 번 본 적은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형제들을 봤던 건 풍이 와서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였어요. 당시 집안에는 빨간 딱지가 잔뜩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의 형제들은 그 가운데에 쓰러져 누워있는 아버지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에게 그분들은 차가운 눈빛만을 보내시곤 떠나셨어요. 사실 그분들이 아버지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성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보살펴줄 곳 없다는 저의 말에 다른 어른들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를 두고 어른들이 애초에 우리 마을에도 아니고 고아원에 보내야지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제 고아원을 가는구나 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개구쟁이 아이들 몇 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너 고아원 간다며? 니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저는 평소 절름발이병 옮는다고 절 보면 도망가기 바빴던 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자 내심 놀랬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너 고아원 간대. 근데 너 고아원이 어떤 데인지는 알아? 라고 말했죠. 고아들이 가는 데잖아 라는 저의 대답에 아이들은 저들끼리 낄낄거렸습니다. 영문을 모른 저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죠. 야, 너 고아원이 그냥 그런 데인 줄 알아? 얼마나 무서운지 너 모르는구나. 이후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 가면 일단 이빨을 다 뽑는데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걔네한테 밥을 다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밥을 일부러 적게 먹게 하려고 이빨을 다 뽑는다는 거야. 너 지금 이빨 다 안 빠졌지? 어차피 사람은 한 번씩 이빨이 더 나거든. 그래서 괜찮다나 봐. 지금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한다며 으름장을 놨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고작 10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제 얼굴이 파래지자 아이들은 재미가 들렸는지 그래도 괜찮아. 옛날처럼 어디다 팔아넘기지는 않는데 잘 살아남으면 어른 되고 나올 수도 있을걸? 이라며 저에게 겁을 주었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해준 동네 아이들이 사라지자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언제 고아원에 가게 될까? 내일? 내일 모레? 두려운 마음에 잠도 못 이루고 있으니 동이 트더군요. 동이 트자 저희 아버지를 제일 처음 발견했던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저는 같이 나가자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고아원에 가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웬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동네 어른들이 헐레벌떡 나와서 상황을 살피셨지만 소란의 주인공이 저라는 것을 알고는 다들 혀를 차며 들어가셨습니다. 몇 분이 배웅을 나오긴 하셨지만 저를 위한 배웅이라기보다는 큰 짐을 안고 가는 동네 아저씨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고아원이 있는 곳까지는 하루를 꼬박 할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시골은 지금처럼 길이 잘 깔려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아저씨와 함께 동네를 떠날 때까지 저는 엉엉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도심 한가운데더군요. 화들짝 놀라서 깨자 아저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바쁜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나는 그 끔찍하다는 고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피곤한 아저씨가 잠시 눈을 감은 틈을 타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저씨의 모습이 더 이상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을 때쯤 제가 걸어온 길 끝에서 뭐야 이호섭이 호섭아! 라고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떻게 도망쳤는지도 모르게 서둘러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골목골목을 헤치고 들어가니 판자촌 같은 곳이 나왔습니다. 그중 누가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 하루를 숨어서 보낸 저는 이쯤 되면 아저씨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대충 주워 먹고 다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저는 한참을 걷다가 대로 구석에 있는 구두닦이집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선 맛있는 만두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홀린 듯이 그곳으로 들어간 저는 구두닦이 아저씨가 좁은 틈 사이에서 만두를 먹고 계신 걸 봤고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손을 뻗어 아저씨 손에 들린 만두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혹시라도 도망가는 도중에 잡힐까봐 저는 뛰면서 만두를 먹고 있었어요. 컥컥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구두닦이 아저씨가 겨우 몸을 일으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 구두닦이 아저씨가 바로 제 평생의 은인인 정득 아저씨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두를 훔쳐먹은 저는 도둑질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놀라 서둘러 어제 잠을 청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어른이 작은 아이일 뿐인 저를 못 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참 머리를 굴리던 저는 결국 아저씨가 있던 곳이 너무 좁아서 빨리 뛰쳐나오지 못한 것이다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두닦이 방은 정말 좁거든요. 특히 아저씨가 있던 곳은 사람 한 명 겨우 앉을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한 저의 예리함에 스스로 박수를 쳐줄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네요. 어쨌든 이런 나름의 결론을 내린 저는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저씨가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바로 음식을 훔쳐오자. 그럼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훔칠 생각부터 하냐는 분들이 있을 듯 싶어 어린 저를 조금이나마 변론해보자면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골을 간 이후로 남의 밭 서리부터 시작해서 먹다 남은 음식 뒤지기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규범을 배울 만한 환경도 아니었죠. 당시에 저는 입에 풀칠을 하는 게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번에 만두를 훔칠 생각을 하고 다음 날에도 또 훔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또다시 구두닦이 집으로 향한 저는 몰래 숨어 구두닦이 아저씨가 밥을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리다 보니 지쳐서 잠이 들 때쯤 아저씨는 가방에서 도시락 같은 걸 꺼내셨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달려나간 저는 순식간에 구두닦이 방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어제처럼 손을 안으로 뻗은 저는 순간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아채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넘어지면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저씨는 저를 잡아당기시며 구두닦이 방의 문을 닫으셨어요. 어느새 그 작은 구두방 안에는 저와 아저씨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쭐이 나겠지. 경찰에 신고하실 거야. 그러면 또 고아원에 가게 될 텐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가져가시더니 제 손바닥 위에
따뜻한 도시락을 올려주셨어요. 열어서 먹어 라고 느릿느릿 말씀하신 아저씨의 말투에는 따뜻한 정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손수 도시락을 열어주신 아저씨는 천천히 먹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손을 타고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남이 먹다 남긴 찬밥으로 연명해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도시락 안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도시락이었지만 그 도시락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도시락에 코를 박고 밥을 먹고 나니 아저씨가 보이더군요. 아저씨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시다가 물 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아저씨의 말투는 느릿느릿 투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저씨에게서 물을 받아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신 물은 방금 먹은 도시락처럼 꿀같은 맛이었습니다. 물을 받아 마시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갈 데 없지? 아저씨네 집 갈래?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어제 만두도 훔쳐 먹었고 오늘도 훔치려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아저씨 도시락까지 내가 다 먹어버렸는데 왜 안 혼내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도시락 다 먹어서 오늘 점심 장사는 여기서 접어야 되거든. 배고파서 일을 못하겠네. 아저씨의 이야기에 양심이 콕콕 찔린 저는 갈게요 라며 아저씨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 보면 우습기도 하죠. 아저씨가 나를 데려가는 건데 마치 제가 선심 쓰는 양 간다고 말한 거니까요. 아저씨의 집은 소박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고장난 데는 기워쓰고 끼워쓴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 집이었죠.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가자 집 안에서 고운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앞치마를 둘러매고 등장한 분은 아저씨의 아내 순옥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저씨가 얜 먹었는데 난 안 먹었어. 점심 남았어? 라고 물으셨는데도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밥은 먹었구나. 그럼 일단 씻자. 어휴, 너 대체 언제 씻었니? 라고 하시며 절 화장실로 데려가셨어요.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제 옷을 벗기시더니 저를 뻑뻑 씻기셨습니다.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던 양 대야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죠.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머니에게 때가 벗겨지고 나니 밖에선 아저씨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식사를 하시다가 저를 보시곤 어휴, 씻겨놓으니까 인물 났네. 수고했수. 라며 아주머니에게 말씀하셨고 아주머니는 익숙하게 저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두 분 사이에는 제 나이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떠난 지 1년이 채 안 된 시기에 절 만나신 거였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를 돌보는 게 익숙해 보였던 것이었어요. 집에 어린아이의 물건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죠.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니 잠이 솔솔 오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어린 제 몸에는 그만큼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었죠. 저는 쓰러지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일이 며칠을 잤던 것 같아요. 아마 중간중간 깨워서 밥을 먹여주신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앓은 건지 잔 건지 잘 모르겠는 시간이 지나자 정신이 돌아왔고 저는 하루 종일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집안일을 도왔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향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셨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온 직후부터 고아원에 보내주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저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래도 간식이라도 줄까?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버림받을 것 같았거든요. 또 따뜻한 밥과 집을 내어준 이곳에서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1인분의 몫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싫어요.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니, 너가 할 게 없어. 아줌마가 하면 돼. 심심해서 그래? 뭐라도 좀 하고 있을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을 할게요. 얘는 너가 무슨 일을 해. 괜찮아. 이런 실랑이가 오고 가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엉엉 울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기 싫어요. 뭐라도 할게요. 아줌마가 하는 거 해도 되고 아저씨가 하는 일 해도 되니까 제발 고아원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오열을 하며 우는 저를 본 아주머니는 매우 당황하시며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저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저희를 보셨어요. 이내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또래 아이들에게 들었던 무시무시한 고아원 이야기를 했고, 두 분은 그 이야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어디서 왔고 저를 찾는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간 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던 아저씨도 그냥 별 관심 갖지 않고 떠나신 것이었겠죠.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던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가게 될 뻔했던 모든 사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저씨는 저에게 우선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단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저씨에게 우리와 같이 살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이후 저의 삶은 안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학교도 다시 다니게 되었고 돌아갈 집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절 매우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가족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가족들은 입양은 절대 안 된다며 결사 반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에 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시는 경우도 허다했죠. 또 두 분의 살림이 썩 넉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구두 닦기 공으로 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둘이 살기에도 빠듯한데 저 하나가 추가로 꼈으니 두 분의 삶은 더 궁핍하게 변해갔습니다. 저에게 티를 낸 건 아니었지만 어느샌가 그 사실이 눈에 보이더군요. 사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가족들이 너네 살기도 벅찬데 왜 너네가 남의 씨까지 걷어서 키워야 하니? 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듣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11살의 나이에 일을 시작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못 사는 집 아이들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보였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쟤네들은 친부모 밑에서 사는데도 일을 하는데 나도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키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11살짜리 아이가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죠. 아저씨는 우리가 너한테 같이 살자고 말한 이상 너 손으로 밥 벌어먹고 싶은 생각 없다. 그냥 아이면 아이답게 놀고 공부해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그 후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한두 번씩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두 분에게 호되게 혼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저는 일을 하겠다는 명분을 찾게 됩니다. 공부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 안 맞았기 때문이었죠. 책상에 앉으면 잠만 오고 그 무엇도 재미있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게 영 재미가 없었죠. 차라리 한 번씩 가서 일을 돕는 구두 닦기 일이 더 재밌더라고요. 한 번은 아저씨에게 학교 가는 것보다 구두 닦는 일이 더 재밌는데 학교 안 가고 구두 닦기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저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구두방에 오지 마 라고 되려 호통을 치셨죠.
아저씨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꽤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한 번은 목공을 해볼 일이 생겼어요. 어쩌다가 목공을 해보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목공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무엇보다 즐거웠던 기억은 또렷이 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경험을 한 저는 아, 나는 공부가 아니라 기술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다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저 공부가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학교는 꼭 나와라는 아줌마 아저씨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두 분에게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은 그래도 성공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를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아저씨를 쫓아다니며 왜 제가 공부를 하면 안 되는지, 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은 아저씨의 구두방에 가서 일을 돕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구두방에 들어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지만 제가 밀고 들어가니 마지못해 져주시더군요. 너 정말 계속 이렇게 구두방에 올 거냐? 네, 저는 진짜 공부는 아니에요, 아저씨. 기술 배워서 아저씨처럼 일하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구두방에 오는 것을 허락받은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던 것도 있지만 드디어 집안 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런 제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호서봐, 이리 와봐라. 괜히 긴장한 저는 아저씨 앞에 앉았습니다. 네가 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으마. 하지만 아무 보수 없이 일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 무슨 의미인가 싶어 아저씨를 한참 보고 있으니 아저씨는 내 밑에서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일하는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아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아저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셨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보수를 받고 이래요. 진짜 괜찮아요. 손사래를 치며 말하는 저에게 아저씨는 언젠가 너도 네 기술을 키워서 독립할 텐데 그때도 너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무보수로 일할 거냐? 지금부터 정당하게 돈을 받고 일하는 법을 배워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아저씨에게 정말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했어요. 물론 그 돈을 받지 않고 몰래 아저씨 지갑이나 아주머니 베개 밑에 넣어두기도 했지만 2시간에 가까운 설교를 듣는 걸 여러 번 반복하고 나니 그마저도 못하겠더군요. 대신 저는 그 돈을 착실히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두 분을 위해 쓸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엄청난 폭풍이 쏟아졌던 날이 있었어요. 이례적인 수준의 자연재해에 이 집이 쓸려 내려가고 사람도 쓸려 내려갈 정도였죠. 겨울바람에도 휘청하던 아저씨의 구두방도 자연의 힘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허망한 표정으로 모든 게 쓸려 내려간 구두방을 바라보고 있는 아저씨의 눈빛에는 많은 감정들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일해왔는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저씨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 언제보다 작아 보이는 아저씨의 등을 보던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아저씨에게 봉투를 꺼내드리며 아저씨, 이거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다시 가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이번에야말로 물러날 수 없었어요. 실랑이가 점점 고조되자 아저씨는 저에게 내가 이러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데려다가 키운 줄 알아? 내가 너 덕 보려고 너를 키운 줄 아냐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잃고 힘든 마음에 저까지 속을 썩이니 다소 격하게 말이 표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은 아저씨의 말 속에 키워준 은혜를 갚으려고 억지로 이러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내 도움조차 받지 못하시는구나. 내가 친자식이었다면 이 돈을 받으시고 다시 가게를 꾸리셨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괜히 아저씨의 제기에 걸림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색하게 대화를 끝낸 저와 아저씨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었을 텐데 내심 저에게는 저와 아저씨가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컴플렉스처럼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그동안 모아둔 돈을 드리고 떠날 요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와 키워주신 은혜를 갚을 생각이었어요. 두 분이 모두 잠드신 밤, 저는 꾹꾹 눌러 담은 편지와 돈 봉투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온다고 나왔는데 티가 났는지 제 뒤에서 호서봐? 라며 절 부르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래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제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절 부르며 제 뒤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멀리 도망가다 다시 뒤를 돌아보니 한 손엔 돈 봉투, 한 손엔 편지 봉투를 든 아주머니가 왼발로 저를 애타게 부르고 계셨어요. 호서봐! 이 시간에 어딜 가니? 얼른 와! 밤이 늦다! 애타게 소리치며 발을 동동 구르시던 아주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로 저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그 모습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저의 다짐을 늘 일깨워 주었죠. 그동안 모아둔 돈 중 정말 최소 비용만 들고 나온 저는 그 길로 목공소에 취직했습니다. 아저씨와 함께 일하면서 일머리가 조금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응은 어렵지 않았어요. 일도 금방금방 배웠고 실제로 재능도 있었죠. 그렇게 목공 기술을 배운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구를 제작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가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다 보니 배울 것도 많고 도움 받아야 할 것도 많더군요.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며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그토록 하기 싫어했던 공부를 하여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간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번듯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거의 10년 전쯤이었죠. 저는 그제야 구두방 아저씨 아주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저를 애타게 부르시던 아주머니, 절대 믿지고는 살지 말라고 알려주신 아저씨를 두고 떠나버린 제 행동이 용서를 받으려면 이 정도의 성공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저씨는 여전히 그 자리, 그곳에서 구두 닦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봐도 아저씨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을 볼 수 있었어요. 아저씨를 부르며 다가가려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구두방에서 나온 아저씨의 등이 너무나 굽어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한평생 동안 좁은 공간에서 숙이고 사셨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아저씨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저를 향했어요. 그러곤 얼마 지나지도 않아 호섭이냐? 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저씨는 그렇게 등이 굽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저씨에게 큰 절을 올리며 제가 호섭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시며 신수가 헌해졌네. 걱정 많이 했다. 건강하지? 아픈 데는 없고? 라고 이야기하실 뿐이었어요. 마치 저에게 도시락을 처음 건네주셨을 때처럼 말이죠. 그때는 태산처럼 커 보였던 아저씨는 어느새 저보다 한참 작아져 있으셨습니다. 두 분은 과거에 살던 곳에서 여전히 살고 계시더군요. 저를 본 아주머니는 너가 혹시나 올까봐 이사도 못하고 있었어. 너무 잘 왔다, 잘 왔어. 라며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눈물의 상봉을 마친 후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렸죠. 하지만 두 분은 그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새벽에 혼자 집을 나섰을까. 우리가 더 미안했어. 이제라도 용서해주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 분을 향해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도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아들아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구두방을 정리하시고 행복하게 여행을 다니며 살고 계십니다. 평생 사시던 동네에서도 떠나 저와 5분 거리의 집에서 살고 계시죠. 제 과거를 알고 있는 저희 아내와 가족들도 두 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는 씁쓸히 웃으시며 첫아이가 너를 선물로 주고 갔나 보다. 남들은 자식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 인생에 자식은 둘이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자식 2명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너무 늦었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두 분이 다행히도 매우 건강하셔서 하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낳아준 부모는 저에게 정을 주지 않았지만 저의 또 다른 부모님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사랑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금수저가 아닐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